의료 포럼이라는 이 대표 의원직을 맡게 된 것은 복은 의료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어딘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희영 교수님하고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이걸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쪽이 그 교두부가 결국은 북한이 되다 보니까 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의료 발전을 시킬까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쪽으로도 쭉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ODA 쪽으로 우리가 원조로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외연을 넓혀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시는 우리 이종구 교수님, 또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박영두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님, 나상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님, 그리고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국장님, 윤원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님, 이렇게 발제하고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좋은 의견들을 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 ODA 방향이 더 외연을 넓혀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또 토론을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또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이제 여성위원회가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ODA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상당히 3조 이상의 예산을 쓰고 상당히 여러 부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그런 정부의 코디네이션도 필요하고 국회의 코디네이션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ODA 사업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아시아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ODA에 많은 MDG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었고, 유상 대 무상의 비율로 보면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유상 원조가 상당히 높다는 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이래터럴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저기 분석수에는 사실 뭐 코이카가 많았기 때문에 분석 툴에는 이제 많이 대상자로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ODCA 사업의 60%가 이제 주로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것들에 보면은 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나 인력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합치면은 전염병 관련해서 거의 뭐 60% 정도, 모자보건 사업도 한 60%. 그래서 요 두 사업에 이제 국한돼 있고, 일부 이제 정보화 사업 또는 뭐 재정에 관한 부분들, 거버넌스에 관한 이런 사업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사업들은 전염성 질환이나 모자보건 사업이 주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원조 효과를 보면은 요 적절성이 1번, 2번 있는데, 적절성 2번은 이제 이게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적정성 1번은 목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ODA 사업의 목표라든가 디자인이 목표에 좋아졌는데 디자인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좋아진 측면이 잘 안 보이고요. 그 대신에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임팩트에 관해서는 2000년 그 전 이후에 보니까 원조 효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조 효과에서 개도국이 더 이제 저소득 국가가 원조 효과가 높았고, 아까 우리 이제
유형별 원조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자 공유를 할 경우에 이제 효과가 더 높은 거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보다는 다자가 더 높은 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이게 이제 뭐 주로 EDCF는 건설 쪽에 이제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이카는 백신 개발 쪽에 있었고, 우리 이제 복지부산의 코피는 주 인력 개발 쪽에 조금 이제 이런 쪽에 특색이 있었다. 조사 내용만 가지고는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성에 가서 보면은 주로 이제 환경 쪽에 관련돼서가 목표라든가 디자인이 괜찮고 지속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염성 모자 질환, 영양 이런 사업들의 목표가 괜찮았다. 이런 이제 5점 척도로 봤을 때 이제 4점 정도 어느 거는 이제 거의 9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조 효과성을 보면은 지역사회 역량 개발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임팩트가 좀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계 유지 보수 내지는 기자재 보수교육 이런 쪽이 임팩트가 큰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이제 저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저희 이 ODA 사업 규모가 거의 뭐 2조 3천억 정도, 곧 뭐 한 3조에 가까운 예산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크회원의 비율이 60%, 대부분이 양자배교 형태로 이제 원조 형태로 이제 추진되고 있고, ODA 지원 사항을 보면은 이제 인구 정책과 생식보건에 거의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것들을 양자, 다자 간 추이를 비교하면은 양자보다는 다자 간, 이제 양자죠. 다자보다는 양자 쪽에 많은 이제 ODA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에서 보면은 한 10%에 미달, 10%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ODA의 보건 쪽 예산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에서 특히 보건 쪽 인프라 쪽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런 그 SDG를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ODA 사업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한 분들이 이제 어떤 지표를 좀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제 저희가 란셋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115개 하위 국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서 빨간 줄을 거놨는데,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ODA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표로부터 저희가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표는 SDG의 37개 지표를 추출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값은 56.7점이고, 제일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나 아이슬란드이고,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소말리아고, 한국은 이제 3분의 1 정도가 SDG, 우리 중점 협력국이죠. 한국이 정한 중점 협력국의 3분의 1은 SDG 지표가 좀 높은 지역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DG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한 73점을 차지해서 28위 정도에 이제 해당됩니다. 사실 28위라는 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건강 관련 SDG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서제스션이 되는데요. SDG를 왜 우리나라 걸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SDG도 결국은 한 나라 안에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저런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외국도 같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o one leave behind, 어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SDG의 유엔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돼서 SDG 3에 관련돼서 1번서부터 제가 이제 8번, 9번까지죠. 9번까지의 우리나라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JKMS라는 한국의학학회지죠. 영어로 나오는 학회지에 이제 실렸는데 SDG 관련된 우리나라가 28위인데 거기에 관련된 항목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이제 국제협력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SDG의 인덱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SDG의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비용에 얼마로 들어갈 것이냐를 이제 측정했던 것이 이제 란셋에서 나와 있는데 이 측정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ODA가 많이 필요한 나라도 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나라들이 지금 앞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런 나라들에 대한 우리가 인디케이터들을 잘 살펴서 원조의 타당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인디케이터 5가지를 잘 적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석 틀은 WHO가 얘기한 어떤 그 6 빌딩 블럭의 근거에서 이제 돈의 소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30년도까지 2014 빌리언 달러가 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예산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시나리오를 2개를 WHO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앰비셔스 시나리오에는 매년 초창기에 1,340억 달러가 매년 들다가 마지막 2030년도에는 3,710억 불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제 이 모델에 의하면은 약 2,300만 정도의 헬스 워커가 이제 거기다가 추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헬스 패슬리티가 41만 5천 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망이 약 9,700만 명의 사망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단은 WHO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앰비셔스 시나리오하고 프로그레스 시나리오가 2개 있는데 프로그레스 시나리오는 적어도 우리가 저걸 다 달성하지 못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만 달성하면은 만족스럽다. 그래서 한 60%, 70% 그 사이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이 첫 해에 아시다시피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들어가고 마지막 해 2,740억 달러 정도 들어가서 한 사람당 41불 정도를 써야지 이제 저 목표가 70% 정도 달성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돈을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그 85% 도메스틱을 이제 달성하고 나머지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걸 도네이션 받자. 그래서 그 WHO는 저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적어도 GDP의 9.9%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니까 텍스 베이스를 이제 하는데 저 모자라는 갭은 이제 결국 외부에서 도네이션을 해줘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그 WHO의 얘기가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작년 정도에 란셋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ODA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것을 할 때 결국 월드뱅크에서는 그러면 이제 OECD입니다. OECD에서는 결국 이 2030년까지 점하는 아젠다 중에서 결국 디벨롭먼트에 필요한 것들의 아젠다를 따로 골라내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먼 리저트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서 다크가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런 모델링 앞에서 이제 월드뱅크나 또는 뭐 WHO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의 흐름이나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다크 중심으로 해서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좀 국제기구, 국제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서제스턴을 OECD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 선정이나 지표들이 과연 이제 제대로 이제 되어 있는지
그런 ODA의 작년이죠. 어떤 4대 구성 목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또는 직업기술 학교 사업 지원 사업, 어떤 플랫폼이 조금 이제 SDG하고 좀 이제 맥락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국제적 맥락과 좀 같이 가야 될 어떤 사업의 선정과 평가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크에서도 우리나라 평가를 좀 해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뭐 유상이나 무상들 차지한 비율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조 비율이 너무 높다. 원조 수단을 이제 무상으로 많이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정부 내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조 정책과 비원조 정책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간과 공공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의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명확한 비전과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다크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정책 관련된 부분 또 정책의 실행과 조정에 관련된 부분 모니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결국은 이 원조의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분절화가 되는 거를 노력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통합조정 능력 어떤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서로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또 사업 간의 연계 또 해외 현지 사무소들 간의 협력 관계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이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보건의료 부분은 적어도 오늘 주제가 이제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통합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아직도 이제 뭐 어떤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의 소관 사항들이 어떤 이제 추진생의 거버넌스에 관련돼서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에서 이런 점이 개선돼서 좀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공동 근무 사무소를 만든다든가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어떤 상호 평가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업에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과제들이 이제 제기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결국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런 것들이 잘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특히 이제 어떤 기본 정책에 관련된 거, 개별 사업 또는 지역 전문성 이 두 개의 어떤 밸런스를 일 거며 각 부처의 특징적인 사업과 또 외교부의 어떤 전문성의 밸런스 또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리할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ODA 사업을 하고 나서 근거를 창출하고 저게 학술화되고 이제 아까 제가 란셋을 말씀드렸지만 저런 데에 자료로서 한번 우리가 한 일을 좀 논문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학술 활동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학교가 도와줘야 되고 ODA 사업이 투명하고 또 발전하는 근거가 이런 학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검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술 활동하는 동안에 결국 ODA에 관련된 어떤 인력들이 개발되고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평가에 관한 3조를 쓰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ODA 사업 평가 센터 같은 것들을 두고 이거를 국무조정실에 두든가 또는 개발 협력에 가서 KDI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개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KDI 쪽에서 어떤 저런 평가 사업을 하는 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임위원회, 어떤 특별 상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부처마다 분산된 어떤 ODA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정과 모니터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이제 현재 행정기구라면은 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국회 중심의 어떤 SDG에 관련된 어떤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원조와 어떤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짜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조정 능력으로서 필요할 것 같고, 한다면 어떤 이런 평가 체계를 독립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민간 부분이 한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기부를 통해서 하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요새 와서 기부 문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제 원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부 문화입니다. 이제 알다시피 이제 빌 게이츠는 거의 뭐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어떤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하고 공공의 어떤 ODA 사업과 민간의 어떤 활성화가 상당히 필요하고, 그 연결고리에 이제 국회가 좀 나서서 어떤 파트너십 형성에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이제 학교의 역할은 결국 평가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사회공헌 교육자 교수 협의회에서 아마 이런 대외 ODA 사업을 학교가 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 형태를 어떤 형식의 이제 사업 형태가 있을 것인가. 물론 여기에 상당히 EDCF나 또는 코이카에서 어떤 대학을 지어준다든가 또는 어떤 병원을 지어준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학이 참여해서 그 나라를 개발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사업 규모는 크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공헌으로서 대학이 참여하는 것은 결국 파트너십의 일종이라고 이제 이렇게 대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저런 걸 통해서 국제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기업이라든가 또 각종 연구소도 이제 필요할 거로 보고, 어떤 국제개발, 국제기구와도 협력, WHO라든가 EDCD라든가 또는 월드뱅크, UNDP, 각종 OECD요.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하고도 협력해서 이를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앞으로 저 미래에는 SDG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 협력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런 SDG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ODA 사업뿐만 아니고 민간의 어떤 파트너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것들을 엮어내기 위해서는 국회가 좀 어떤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모아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건 분야를 보면은 우리 이제 외교부의 원조 예산이 금년에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코이카가 한 8천억이 좀 넘고 한 4,500억 이제 이 정도 될 것 같고, 외교부가 쓰는 것이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크게 보면은 보건 분야가 한 2천억 정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4천억 정도, 이 정도 얼로케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2%를 쓰고 있고, 1조 원이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한 2,200억 정도를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질병퇴치기금 아까 이종구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360억 원 정도를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2,500억 정도가 우리 외교부가 쓰는 돈들인데, 2,500억에 있어서의 우리의 디벨롭먼트 디맨드가 뭔지,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뭔지를 이렇게 미트를 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그 개발 협력 분야에 그 보건 쪽의 그 전문가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고 또 의료 분야를 하시면서 개발 협력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원조 전략의 그 국내와 국외적인 그런 수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좀 더 큰 그 시너지를 그 낼 수 있는 분야들을 찾아내는 그런 어떤 그 딜리버레이션 프로세스가 그런 어떤 논의 프로세스가 이제는 아까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우리가 더 많은 한국의 인력을 포함시켜서 참여시켜서 그 참여의 효과를 국제사회에 넘겨주고 그 시너지가 다시 우리나라의 그 관련되는 의료 분야, 의학 분야, 약학 분야 이런 분야에 다시 환류돼서 더 큰 그 발전을 이루어내면서 한국이 점점 의료 분야, 의학 분야에 그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그 거시적인 그 원조 전략이 그 만들어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 정부가 모니터링의 기회를 상당히 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콜레라의 백신을 주고 여러 가지 폴리오의 백신을 주고 이랬을 때, 말라리아 백신을 줬을 때, 그게 누구한테 어떻게 갔는지,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한 데이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에 기초해서 또 추가적인 그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1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리스폰스가 아니면 그런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면서 악화가 되는 그런 그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현실에서 우리 유라시아 지역에 전반적인 그런 원조 시스템을 만들고 또 한국이 참여해서 한국이 중심이 돼서 국제기구들이나 국제 의료재단들, 펀드들, 이런 데랑 같이 협력을 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좀 더 강하게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학 분야를 제외하고도 지금 건강보험이라든가 사회보장제도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의료 전달 체제와 관련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는 북한을 떠나서 아시아 지역이라든가 유라시아 지역에 정책 협력을 통해서 많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나라의 지금 원조 환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이제 신남방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 또 일부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인프라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커넥티비티를 올리고 있고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고 또한 표준을 확대하는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일본은 2010년경부터 에이시아 커넥티비티 이니셔티브라는 걸 해서 중국이 매년 한 300억 정도 원조 자금을 쓴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 누적 액수로 한 300억 정도, 260억 불 정도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가 그전에는 전 세계를 지원하는 그런 어떤 원조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숍 장관이 들어온 이후에 정책을 바꿔서 93%를 아시아의 시큐리티와 아시아의 프로스페리티를 쓴다고 그러는데 상당 부분 기후변화와 의료 분야에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아시아의 어떤 ODA 환경 하에서 한국이 강점을 가질 부분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략적인 검토를 많이 해야 되고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인도와 우리가 협력을 해서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의료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료 분야는 ODA로만 해결할 부분들이 아니라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PPP 형식으로 여러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이의료 재단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의 글로벌 펀드라든가 이런 민간 재원들을 더 많이 확보를 하고 또 민간이 가지고 있는 게 재원뿐만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베스트 파트를
그 ODA에 엮어서 ODA하고 결합시켜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론들을 보다 더 전향적이고 그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제협력관 조태익입니다. 우리나라는 거기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뭐 G20 저희가 뭐 일원인 거는 다 아실 거고 저희도 참여를 했습니다. 질본 본부장이 차관급이신데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보건안보 구상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에 작년에 저희가 1년간 선도그룹 의장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개발국에 이제 감염병 대응 역량을 이제 지원하는 노력을 해서 국제 보건안보 증진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득 수준이 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그 보건의료가 발달하고 위생이 발달하고 해서 지금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기대 수명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들이나 사회의 주요 관심사는 이제 보건 이슈가 아닐까 하고 이제 보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산에 있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코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피는 12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2013년부터 2006년까지 제6대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고 이종욱 박사님을 추모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지금은 보건의료 분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문 ODA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다 연계가 돼서 결국 제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병원 건립 자체만 되면 안 되고 저희가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SDG 관련해서 이종국 박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ODA 그 미래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속 가능 목표가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다양한 목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목표가 이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목표입니다. 근데 그 건강한 삶 목표는 그 여러 ODA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 뭐, 아까 말씀드린 물, 교육, 뭐, 환경, 뭐, 직업, 그 다음에 뭐, 도시, 다른 것, 뭐, 그 다음에 뭐, 그런, 평화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굉장히 상호 연계를 시켰는데, 코피가 하는 일은 저희가 이제 그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서 그 같은 모자보건 사업을 하더라도 그 최종 목표는 수원국 스스로 자립해서 역량을 강화하고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인요한 그 코피 이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기술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종욱 펠로우십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립의 근간이 되는 게 그 수원국의 그 의료 자원입니다. 의료 자원들이 그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전과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제에서 말씀하신 수원국의 공식 요청이 없는 사업 선정의 문제성, 그 다음에 또 성과 지표 설정이 불합리한 면 그런 걸 지적하셨는데 다행히 코피는 무상원조 시행 계획을 할 때 수원국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1년 감사원에서 권고를 하기를 최빈국 및 고채무빈국은 무상원조를 주로 제공하고 중저소득 국가는 이제 유상 ODA를 지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했는데 코피는 2018년 현재 그 전체 예산의 78%를 저희가 최빈국 무상 지원에 할당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최빈국 중심의 무상 지원을 더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 박사님이 그 원조 분절화 개선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당시가 뭐 좀 최근에보다는 좀 옛날 토대로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16년 이래 많은 개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2월에 그 외교부 코이카와 정례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운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 작년 12월에 그다음에 해외 사무소 공동 근무를 위한 2018년도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2월에는 그 보건 분야 전문 인력
풀 공유를 완료하고 그다음 상호 활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과정에서 코피 코이카가 양 기관 실무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해서 사업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박사님이 또 지적하신 것이 SDG 관련해서 기본 정책 개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 추진 및 평가 시에 증거, 근거, 에비던스를 기반한 접근 방법이 필요하고 연구 및 전문 학술지의 사업 성과를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도 동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국무총리 주재 장관급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제 SDG 분야별로 특화를 해서 정부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뭐 독립된 평가 체제를 구축하자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에 있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저희 이 토론자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민간 파트너십 PPT 형성 관련해서는 코피의 경우에는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재원으로서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의료 ODA 사업을 공모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회 등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 사업 개발 및 연구에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민간 섹터와의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코피가 하는 일이 ODA 외에도 아까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대북 의료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재외동포 중에 이제 어려운 사정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사할린, 그다음에 독일에 간 광부 간호원 그분들을 위한 뭐 양로 지원 서비스도 하고 건강 검진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이제 국내에 와 있는 그 외국 노동자들의 또 건강 검진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데 뭐 여러분들 말씀하셨듯이 대북 지원은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이게 인도적인 분야입니다. 인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뭐 변화가 있더라도 결국은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이거는 미래의 통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겪고 있는 게 이제 뭐 홍역도 있고 결핵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고 뭐 기생충도 있고 또 최근에 월드컵에 이번 올림픽에서 나왔듯이 노로바이러스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직접 지원이 어렵다면은 NGO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기재부 개발협력과장입니다. 저 나상곤이고요. 사실 뭐 몇 가지 말씀드릴 걸 준비를 했는데 정진규 국장님께서 ODA 전반적인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고 그래서 보건의료 부분 얘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또 조태익 국장님께서 지금 또 말씀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요. 그냥 따로 제가 준비한 것보다 그냥 제가 좀 느낀 것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개발협력과장으로 발령난 지 딱 2주째입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월드뱅크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기재부를 휴직하고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뭐 조직 개편도 있었고요. 월드뱅크 안에서 제가 그 헬스 글로벌 프랙티스라는 조직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마침 보건의료였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사무관 생활을 시작했는데 나중에 이제 4년 정도 월드뱅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로 이제 보건의료만 계속 들여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느끼기도 했고요. 보건의료 분야 이제 하다 보니까 한국 전문가들을 많이 좀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은 생각에 이거 두 분 국장님께서 다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그렇고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요. 여러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서울대 의대 교수님도 그렇고 많이 모시고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발협력과장으로 발령받고 2주째 이제 갑자기 저희 개발구민국장이 세종에 회의가 생기는 바람에 대참을 하게 됐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저랑 같이 세계를 돌아다녔던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직원분들이 여기 또 와 계시고요. 보건의료 포럼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윤종필 의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정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는 좀 보건의료를 벗어나고자 했으나 좀 다시 너무 세게 끌어당기시니까 다시 제가 좀 EDCF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좀 보건의료 쪽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볼까 합니다. 특히나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 커피시티를 잘 몰라요. 우리가 어느 정도 잘할 수 있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저는 이제 보건의료 전문가가 아닙니다. 근데 제 클라이언트라고 부르죠. 저희 이제 개도국 공무원들 많이 만나보고 그 개도국 그 공기관들 많이 만나보면 굉장히 놀랍니다. 그 한국의 그 유니버설 헬스 커버리지 그 성취에 대해서 정말 단기간에 우리는 전국민 건강보장 이뤄냈고요. 지금 뭐 주민등록증 병원 가지고 가시면 그냥 진료 받으실 수 있고요. 이런 나라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고요. 아까 유니언님 니카라가 말씀하셨는데 그쪽 가서도 보건부 장관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회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엮어내서 발전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고민하기에 딱 시적절한 때인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보건의료가 중요하다라는 말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 말은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도 없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특히나 월드뱅크에서도 헬스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보건의료 분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버나이제이션 해가지고 도시화를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보건소 들어가줘야 되고 에듀케이션 한다 그러면 결국 뭐 이제 전염병 같은 접종 같은 거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헬스야말로 사실은 뭐든 우리가 디벨롭먼트 이제 뭐 코퍼레이션이라고 할 때 개발협력이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분야입니다. 보건의료가 그거를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건의료라고 이제 잡아놓지 않더라도 사실은 보건의료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템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렇게 멀티 섹터럴이라고 부르지만 이 보건의료 부분은 뭐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이제 공무조정실에서 이제 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다 조정을 해주시지만 외교부가 이제 가장 올라운드 플레이어고요. 같이 협력해서 보건 분야 지원은 아주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임을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DCF 관련해서 그냥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12년 전에 개발협력과에서 이제 사무관을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보건의료 프로젝트는 몇 개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의 숫자를 물어봤더니 한 11% 정도 이제 됐다. 이제는 전체 EDCF 프로젝트 중에. 그리고 앞으로 한 3년 이내에 이게 또 15% 정도 늘어날 것 같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다른 섹터를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증가입니다. 사실은 보건의료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분조라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외교국장님도 여기 계시고 복지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제 국무조정실 과장님도 계시고 제가 공무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 이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미리 상의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나중에 뭐 사건 조그만 것을 봤을 때 왜 이런 게 미리 조정이 안 됐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긴 있는데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하나를 아까 이제 그거조차 조태익 국장님께서 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것을 미리 다 정리하고 있고 사업평가도 다 같이 하고 있고 사업평가도 제가 월드뱅크에서 근무했던 경험에 비교해 보면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나라 평가 도입된 지 몇 년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거는 사실 되게 제가 공무원이라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민망하지만 이 정도면 일단 체계는 잘 잡혀 있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이종국 교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내용들 굉장히 훌륭한 내용들 많아 저희도 앞으로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윤원석입니다.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그냥 보건의료 우리 쪽이지만 저희 기업의 참여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에는 G2G죠. 예, 닭을 중심으로 한 G2G의 협상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부처분들께서 나와 계시는데 결국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굉장히 NGO와 기업들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G2G가 B2G와 B2B 모델로 확장이 됐다는 거하고 영역 시장이 개도국, 최빈국에서 선진국까지 다 확장이 된 겁니다. 오늘도 앞에 사망률이지만 사망률을 높이는 게 교통사고죠. 자율주행하고 전기차가 되면 사망률을 낮춰준다. 이게 가장
이런 게 적합한 시장에서 모델이 나와서 이 개도국이나 신흥국으로 이 SDG의 목표로 흘러들어가는 이런 전략들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하고 연계된 SDG가 이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SDG가 17개, 169개 세부 목표인데 여기 비즈니스 모델들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게 재원이 지금 현재 그 한 2014년 OECD 기준 보면은 지금 전 세계 ODA 자금이 한 1,600억 달러에서 1,800달러. 근데 SDG를 필요한 재원은 3.3조 달러에서 4.5조 달러. 저희가 한 80조 달러가 전 세계 GDP라면 4 내지 6%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갭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 SDG를 달성하려면 각 국가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데 민간의 참여 없으면 안 되죠. 이 공적 자금 대비 민간의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ODA, 특히 보건의료 포함해서 어떤 개발협력의 목표를 가져가야 되냐. 저는 ODA는 마중물 역할을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 지속 성장하는 거는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이 SD를 구현하는 기업이나 기관들이 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과거에 뭐 타이드나 언타이드 따질 때가 아니고 SDG 고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하고 이걸 패키지로 묶어서 목표를 이루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각국의 국익에 보탬돼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포괄적인 그런 성장이란 인클루시브 그로스까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5년 논의하는 거에 이제 관점을 약간 바꿔서 저희는 뭐를 하고 있느냐면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SDG 목표 17개를 다 하지만 요새 기업들 보면은 이 미션 딱 보면요. SDG 고를 이제 완전 옛날에는 뭐 미션하고 핵심 가치를 뺐던 게 SDG 고를 목표를 확실하게 이제는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아까 이제 이번에 3조 원 정도 그러니까 2.45억 달러 정도가 이제 예산인데 우리나라가 아웃바운드 투자 나가는 게 한 300억에서 400억 달러 수준의 아웃바운드 투자가 나갑니다. 전 세계가 한국 하면은 사람 가지고 잘 사는 이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나라가 시장 경제를 만들고 이런 이 서비스나 기업을 통해서 자기 나라가 지속성장 발전하는 거는 한국형 모델을 가장 선호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DG 고를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ODA 프로그램 중에서는 아까 얘기하셨지만 진짜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만 해도 이제 이 손발에 대해서 먹여주는 역할을 많이 해서 이제 그런데 역시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서 자생력 있게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이 국가를 경영하고 기업이 성장하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하고 있는 KSP 사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관련된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간 부분에서는 CSR 글로벌 CSR 플랫폼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지역사회 현지 진출 또 우리 좋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해서 그 나라의 보건의료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어떤 백신이라든지 우리 의료 장비라든지 아니면 원격 진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나라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그 SDG 고울도 마치고 그 어떤 정책 효과를 내고 또 우리 기업들이 현지 기업들하고 공동으로 진출해서 이 지속 성장 모델을 하느냐의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솔루션의 우리가 이제 방향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보고서를 좀 내놔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민간이 어떻게 이 SDG 시대에서 우리 ODA하고 우리 민간의 CSR 나아가서 이제 우리 이 공유가치 창출해서 핵심의 비즈니스 코어 핵심 가치가 이 SDG하고 연계돼서 가는 게 요즘 이 전 세계 기업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조금 더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이러한 우리가 장점이 있는 이러한 이 민간학 컨소시엄을 이루어내고 또 그 나라하고 우리 뭐 CPS 국가들 선정부터 우리가 해외 진출 전략 아까 북방 경제협력에 또 신남방 정치하지만 저도 북방 경제협력 기업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해서 저희가 간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국가가 우리의 의료보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 개발협력을 위한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범국가적인
이 SDG 플랫폼, 지금 환경부를 넘어서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구축해서 해야 되지 않은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또 우리 여기 나와 계신 정부 부처 또 관련된 여러 가지 기관들이 머리 맞대고 진짜 한국형 패키지 딜을 할 수 있고 이게 정상이 또 해 나갔을 때 제가 정상회기도 담당이지만 그 나라하고 패키지 딜을 통해서 협상을 높여서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모델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 만들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무조정실 박영도 과장입니다. 교육하고 보건은 저희들이 중요한 분야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갈 거고 저희들이 재원 배분 기준에도 SDG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기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SDG가 가장 중요하거나 그게 하나의 기준은 아니고 뭐 CPS나 다른 기준들도 따지게 되겠지만 SDG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늘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정부로 위한 변명은 아닌데 이 자료 50페이지 보면 이제 그 원전 분절화 개선 노력에 의해서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게 모든 유형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 2017년도인데 이거는 주체나 소스가 어딘지 제가 좀 건방지지만 여쭤봐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 국장님들께서 몇몇 분 말씀하셨지만 연계 협의체도 구성하고 있고 물론 이게 보건 의료 분야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현지 사무소가 지금 5개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게 더 늘려갈 예정이고 현지 사무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게 협업이 반드시 잘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아까 우리 서울대 연구부총장님께서 다녀오신 라오스에 있는 루앙프라방 지방에 사는 사업은 동일한 사업인데 이쪽 지역은 코이카, 이쪽 지역은 코피가 맡고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경쟁 관계도 있고 협조도 되고 서로 노하우도 배울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몇몇 부분에서 쉽게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팩트 같은 통계 수치 같은 것들은 아마 이게 좀 옛날 수치들을 사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요. 총리실 입장에서만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외하고 총리실에서 하는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총리실에서는 주로 조정을 하면서 연계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많이 보고 있는데 연계는 지금 이 보건의료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지적되는 것들이 주로 이제 외부나 OECD 같은 데서 지적되는 게 단기 프로젝트 사업이 많다. 소규모 단기 프로젝트 사업이 많고 장기 사업이 적다. 연계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인데요. 단기 프로젝트 사업들이 많은 건 이게 조금 이렇게 모순되는 측면들이 있는 게 저희들이 그 최빈국에 있는 의료 서비스 같으면 이게 따지고 보면 아까 그런 의료 인력 교육시키는 것도 이렇게 계속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그 성격으로 보면 1년짜리 사업들이 계속되는 것인데 좀 장기적으로 개선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의료 전달 체계라든가 사회보장 체계나 그런 전반적인 거버넌스까지 손봐주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려면 사실 최빈국보다는 중소득국이라 가야 되고 지금 유라시아도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유라시아들 국가들 중에 저희들이 수원국들 중에 최빈국 기준이 거의 1000불 미만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맞는 나라들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 중소득국이거나 하위 중소득이거나 상위 중소득국이기 때문에 단기 프로젝트 위주다라는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 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가려면 오히려 최빈국보다는 중소득국에 대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거여야 된다는 의미가 돼서 약간 이렇게 모순점이 있어서 좀 고민스럽긴 합니다만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 수치만 놓고 보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저희들이 그 예산 기준으로 분절화되어 있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게 3조 중에 한 40몇 개 기관이 참여하니까 너무 많은 기관이 참여하는 거 아니냐, 분절화되어 있다,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아까 여기 복지부 국장님도 코피가 하는 장점을 말씀하셨고 코트라도 말씀하셨지만 각 기관들이 특정 사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너십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또 그 기관이 실제로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무작정 이렇게 분절을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건 있습니다. 정부도 이 부분은 이제 최근에 몇 년간 계속 지적돼 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분절화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논의가 밑에 시행기관부터 청와대까지 지금 다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점점 더 개선된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분야별, 그러니까 특화된 보건 분야
특화된 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역할 이런 것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게 17개 분야를 다 무슨 장관 주재, 총리 주재로 회의체를 끌고 가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하위 단계에서 장관님이나 차관 주재로 이렇게 분야별로 특정 분야 빅3 예를 들면 보건이나 교통이나 교육 분야 정도는 만들어서 따로 심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외교부에서 아마 무관여할 때 무상 그 사업 조정할 때 분과별로는 지금 따로 뭔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일단 1차에서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사실은 국무조정실에서 먼저 나서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국회의를 운영하면서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85% 도메스틱을 이제 달성하고 나머지를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걸 도네이션 받자. 그래서 그 WHO는 저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 시나리오에 의하면 적어도 GDP의 9.9% 돈을 써야 된다. 근데 저거를 어떻게 만들어내니까 텍스 베이스로 이제 하는데 저 모자라는 갭은 이제 결국 외부에서 도네이션을 해줘야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이제 그런 그 WHO의 얘기가 이제 시나리오가 이제 작년 정도에 란셋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ODA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런 것을 할 때 결국 월드뱅크에서는 그러면 이제 OECD입니다. OECD에서는 결국 이 2030년까지 점하는 아젠다 중에서 결국 디벨롭먼트에 필요한 것들의 아젠다를 따로 골라내고 그런 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커먼 리절트 프레임워크를 좀 만들어서 다크가 중심으로 해서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저런 모델링 앞에서 이제 월드뱅크나 또는 뭐 WHO에서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돈의 흐름이나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다크 중심으로 해서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을 만들어서 뭔가 좀 국제기구, 국제적으로 좀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서제스턴을 OECD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봤을 때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야 될 게 여태까지 우리가 사업 선정이나 지표들이 과연 이제 제대로 이제 되어 있는지 그런 ODA의 작년이죠. 어떤 4대 구성 목표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또는 직업기술 학교 사업 지원 사업 어떤 플랫폼이 조금 이제 SDG하고 좀 이제 맥락이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국제적 맥락과 좀 같이 가야 될 어떤 사업의 선정과 평가 지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크에서도 우리나라 평가를 좀 해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뭐 유상이나 무상들 차지한 비율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원조 비율이 너무 높다. 원조 수단을 이제 무상으로 많이 돌려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제 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정부 내에서 어떤 일관성을 가지려면은 적어도 이제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조 정책과 비원조 정책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간과 공공에 관련된 어떤 이런 것들의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제 개발 협력에 관한 명확한 비전과 원칙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다크 회원국에서 우리나라에 관련돼서 정책 관련된 부분 또 정책의 실행과 조정에 관련된 부분 모니터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결국은 이 원조의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분절화가 되는 거를 노력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한 통합조정 능력 어떤 강화가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고 또 서로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 공유와
또 사업 간의 연계, 또 해외 현지 사무소들 간의 협력 관계, 어떤 이제 특히 이제 이 공통적인 내용이지만 보건의료 부분은 적어도 오늘 주제가 이제 보건의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통합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 아직도 이제 뭐 어떤 기재부, 외교부, 복지부의 소관 사항들이 어떤 이제 추진생의 거버넌스에 관련돼서 평가가 진행되는데, 평가에서 이런 점이 개선돼서 좀 뭔가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공동 근무 사무소를 만든다든가 정보를 교환한다든가 어떤 상호 평가에 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사업에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과제들이 이제 제기되어 있는데, 저런 부분들은 결국 거버넌스에 관련된 부분이고 저런 것들이 잘 조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런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특히 이제 어떤 기본 정책에 관련된 거, 개별 사업 또는 지역 전문성, 이 두 개의 어떤 밸런스를 일 거며, 각 부처의 특징적인 사업과 또 외교부의 어떤 전문성의 밸런스, 또 예산과 기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관리할 것이냐. 특히 이제 우리가 약한 부분들이 ODA 사업을 하고 나서 근거를 창출하고 저게 학술화되고, 이제 아까 제가 란셋을 말씀드렸지만 저런 데에 자료로서 한번 우리가 한 일을 좀 논문화시키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사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술지에 게재를 하고 학술 활동하는 것들이 한편으로 학교가 도와줘야 되고, ODA 사업이 투명하고 또 발전하는 근거가 이런 학술적인 활동을 통해서 검증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술 활동하는 동안에 결국 ODA에 관련된 어떤 인력들이 개발되고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제가 평가에 관한 3조를 쓰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ODA 사업 평가 센터 같은 것들을 두고 이거를 국무조정실에 두든가, 또는 개발 협력에 가서 KDI가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의 개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어떤 KDI 쪽에서 어떤 저런 평가 사업을 하는 센터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걸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상임위원회, 어떤 특별 상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각 부처마다 분산된 어떤 ODA 사업을 통합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주관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조정과 모니터 분석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이제 현재 행정기구라면은 저 행정이 좀 더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 국회 중심의 어떤 SDG에 관련된 어떤 그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원조와 어떤 국제적인 어떤 스탠다드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짜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정부의 조정 능력으로서 필요할 것 같고, 한다면 어떤 이런 평가 체계를 독립적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민간 부분이 한 일이 상당히 많고, 또 어떤 기부를 통해서 하는 일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요새 와서 기부 문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데, 사실은 국제 원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기부 문화입니다. 이제 알다시피 이제 빌 게이츠는 거의 뭐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제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단체를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어떤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걸 통해서 이제 정부하고 공공의 어떤 ODA 사업과 민간의, 사실 앞으로 이 부분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SDG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한 73점을 차지해서 28위 정도에 이제 해당됩니다. 사실 28위라는 게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에 비해서 건강 관련 SDG가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기서 이제 서제스션이 되는데요. SDG를 왜 우리나라 걸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SDG도 결국은
한 나라 안에서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저런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외국도 같이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o one leave behind, 어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SDG의 유엔의 정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련돼서 SDG 3에 관련돼서 1번서부터 제가 이제 8번, 9번까지죠. 9번까지의 우리나라 목표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황이 어떤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JKMS라는, 한국의학학회지죠. 영어로 나오는 학회지에 이제 실렸는데, SDG 관련된 우리나라가 28위인데 거기에 관련된 항목들이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 현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이제 국제협력실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SDG의 인덱스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멀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SDG의 인디케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건의료 비용에 얼마로 들어갈 것이냐를 이제 측정했던 것이 이제 란셋에서 나와 있는데 이 측정 것들 중에서 특히 이제 ODA가 많이 필요한 나라들이 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요런 나라들이 지금 앞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저런 나라들에 대한 우리가 인디케이터들을 잘 살펴서 원조의 타당성이라든가 아까 말한 인디케이터 5가지를 잘 적용해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 분석 틀은 WHO가 얘기한 어떤 그 6 빌딩 블럭에 근거해서 이제 돈의 소요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2030년도까지 2014 빌리언 달러가 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예산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시나리오를 2개를 WHO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앰비셔스 시나리오에는 매년 초창기에 1,340억 달러가 매년 들다가 마지막 2030년도에는 3,710억 불 정도가 들어갈 것이다. 근데 이 들어가면 뭐가 좋아지느냐? 이제 이 모델에 의하면은 약 2,300만 정도의 헬스 워커가 이제 거기다가 추가가 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헬스 패슬리티가 41만 5천 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사망이 약 9,700만 명의 사망을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일단은 WHO 시나리오에 의하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앰비셔스 시나리오하고 프로그레스 시나리오가 2개 있는데 프로그레스 시나리오는 적어도 우리가 저걸 다 달성하지 못하니까 한 3분의 2 정도만 달성하면은 만족스럽다. 그래서 한 60%, 70% 그 사이에 달성하는 데 필요한 돈이 첫 해에 아시다시피 이제 1,000억 달러 정도 들어가고 마지막 해 2,740억 달러 정도 들어가서 한 사람당 41불 정도 써야지 이제 저 목표가 70% 정도 달성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돈을 그러면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사실은 이제 라든가 디자인이 목표에 좋아졌는데 디자인은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좋아진 측면이 잘 안 보이고요. 그 대신에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또는 임팩트에 관해서는 2000년 그 전 이후에 보니까 원조 효과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조 효과에서 개도국이 더 이제 저소득 국가가 원조 효과가 높았고 아까 우리 이제 유형별 원조 효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다자 공유를 할 경우에 이제 효과가 더 높은 거로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보다는 다자가 더 높은 거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뭐 이게 이제 뭐 주로 EDCF는 건설 쪽에 이제 특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코이카는 백신 개발 쪽에 있었고 우리 이제 복지부산의 코피는 주로 인력 개발 쪽에 조금 이제 이런 쪽에 특색이 있었다. 조사 내용만 가지고는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조성에 가서 보면은
주로 이제 환경 쪽에 관련돼서가 목표라든가 디자인이 괜찮고 지속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염성 모자 질환, 영양 이런 사업들의 목표가 괜찮았다. 이런 이제 5점 척도로 봤을 때 이제 4점 정도 어느 거는 이제 거의 90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원조 효과성을 보면은 지역사회 역량 개발이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임팩트가 좀 높은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계 유지 보수 내지는 기자재 보수교육 이런 쪽이 임팩트가 큰 걸로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됐습니다. 이제 저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이제 저희 이 ODA 사업 규모가 거의 뭐 2조 3천억 정도, 곧 뭐 한 3조에 가까운 예산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크회원의 비율이 60%, 대부분이 양자 외교 형태로 이제 원조 형태로 이제 추진되고 있고, ODA 지원 사항을 보면은 이제 인구 정책과 생식 보건에 거의 이제 우리가 많은 돈을 쓰고 있고, 그것들을 양자 다자간 추이를 비교하면은 양자보다는 다자간, 이제 양자죠. 다자보다는 양자 쪽에 많은 이제 ODA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비에서 보면은 한 10%의 미달, 10% 안 되는 부분들이 이제 ODA의 보건 쪽 예산이라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에서 특히 보건 쪽 인프라 쪽에 이제 제일 많이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런 그 SDG를 어떻게 평가하고 거기에 ODA 사업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한 분들이 이제 어떤 지표를 좀 인덱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은 각 나라마다 이제 저희가 란셋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제가 115개 하위 국가만 이제 이렇게 이제 찾아서 빨간 줄을 거놨는데, 이런 나라들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이제 ODA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것들은 이제 이 표로부터 저희가 읽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 지표는 SDG의 37개 지표를 추출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평균 값은 56.7점이고, 제일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나 아이슬란드이고, 낮은 나라는 아프가니스탄 또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소말리아고, 한국은 이제 3분의 1 정도가 SDG, 우리 중점 협력국이죠. 한국이 정한 중점 협력국의 3분의 1은 SDG 지표가 좀 높은 지역을 이제 하기 때문에. 의료 포럼이라는 이 대표 의원직을 맡게 된 것은 보건 의료인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이 어딘가 생각하면서 우리 신영 교수님하고 모두 다 힘을 합해서 이걸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유라시아 쪽이 그 교두부가 결국은 북한이 되다 보니까 이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의료 발전을 시킬까부터 시작해서 유라시아 쪽으로도 쭉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 ODA 쪽으로 우리가 원조로 받던 나라에서 이제 주는 나라로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 외연을 넓혀 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발제를 맡아주시는 우리 이종구 교수님, 또 토론을 해주시는 우리 박영두 국무조정실 개발협력기획과장님, 예, 나상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님, 그리고 정진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님, 조태익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국장님, 윤원식 코트라 정보통상협력본부장님, 예, 이렇게 발제하고 토론해 주실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좋은 의견들을 내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이 ODA 방향이 더 외연을 넓혀 나가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와 또 토론을 해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제가 열심히 또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이제 여성위원회가 이제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있었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ODA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상당히 3조 이상의 예산을 쓰고 상당히 여러 부처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특별히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은 그런 정부의 코디네이션도 필요하고 국회의 코디네이션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사업이 상당히 그 당시에 아시아에 국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ODA에 많은 MDG가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ODA 사업은 주로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었고, 유상 대 무상의 비율로 보면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유상 원자가 상당히 높다는 게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바이레터럴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저기 분석수에는 사실 뭐 코이카가 많았기 때문에 분석 툴에는 이제 많이 대상자로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그 ODCA 사업의 60%가 이제 주로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이제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런 것들에 보면은 주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나 인력 교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합치면은 전염병 관련해서 거의 뭐 60% 정도, 모자보건 사업도 한 60%. 그래서 요 두 사업에 이제 국한돼 있고, 일부 이제 정보화 사업 또는 뭐 재정에 관한 부분들, 거버넌스에 관한 이런 사업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희 이제 사업들은 전염성 질환이나 모자보건 사업이 주였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원조 효과를 보면은 요 적절성이 1번, 2번 있는데 적절성 2번은 이제 이게 디자인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적정성 1번은 목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 ODA 사업의 목표